사실 숨고는 좀 특이 케이스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의 주력 채널이기도 하고요. 대기업이 따라하면 어떡해요?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숨고를 미리 알고 퇴사를 하셨어요? 오늘은 저랑은 같이 일한 기간이 사실 연수로 따지면 그렇게 길진 않은데 뭔가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때 막 되게 압축적이고 축약적으로 우리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의 3년 좀 못 채워가지고 숨고를 나오게 됐는데 이제는 저부터 더 오래 다녔어요. 한참 오래 다녔죠. 거의 16년. 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4에 9년 정도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막 그 숨고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랑 로빈, 나랑 환, 그다음에 제이랑 다섯 번째였죠. 네. 거의 그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후에 시리즈 A부터 이제 시리즈 C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외부에 있는 우리 되게 큰 투자사가 경영권을 많이 좀 지분을 인수를 해주는 것까지. 근데 여전히 또 거기에서 또 있어요. 이게 사업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그냥 마치 내가 엔트로 투자만 받으면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니고요. 그거 산 하나 넘으면 그 다음에 또 시리즈 A 가야 되고 그거 또 넘으면 또 뭐 있고 또 뭐 있고 또 있고 시리즈 C까지 가더라도 또 뭐가 있어요. 한도 끝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일이 더 쉬워질 것 같잖아요. 더 어려워져요. 더 빡세져가지고 뭐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제 별거 아니고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는데 그 경험을 다 함께 해주신 분을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레오예요. 숨고 내에서는 저희가 다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레오? 저는 닉네임 따로 없어가지고 레오님은 이제 김태우 지금 현재 숨고 대표님이시고 환영의 박수를 한번.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는 그냥 편하게 레오라고 할게요. 레오의 그냥 경험, 여태까지 여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숨고 오기 전에도 또 한 차례 창업을 했는데 잘 안 됐던 스토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 있으면 또 좀 받고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간단하게 그냥 인사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말해주신 대로 이제 숨고에 지금 합류한 지 9년 정도 됐고, 처음 합류할 때는 비즈뎁으로 해서 뭐 PO, 그 다음에 리드 역할을 하다가 CPO까지 한 뒤에 현재는 운이 좋게 CEO를 맡고 있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창업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게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창업 시작했나요? 그때 당시? 대학교 다닐 때. 다닐 때 했어요. 그럼 대학 다니면서 마이돌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공창업자였고 이게 어떤 거였는지 그냥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시? 먼저 친구들이랑 함께 학교 근처에서 배달대행 서비스를 먼저 했었어요. 제가 이제 O2O에 그때부터 관심이 많았었고 서비스와 이제 결과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서 배달앱은 없었어요? 그때 푸드플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있었고. 네, 뭐 뱀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전화 주문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라이더라는 거 네, 없었죠? 라이더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물류에 대한 개념이든 뭐 비용적인 투자가 되게 많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금방 어려움을 직면하고 이거 아니다 그냥 우리 소수로 할 수 있는 이제 앱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때 마이돌이라는 거로 바로 피봇을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했었어요. 당시에 하나 방향을 잡았던 건 잠금 화면에 뭘 해보자 였어요. 그러니까 잠금 화면은 모두가 쓰고 있는 화면이고 여기에 트래픽이 많이 몰릴 테니 여기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이돌을 좋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그렇게 많이 또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고 일코어라고 하죠. 일반인 코스프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근데 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정보를 계속 습득하고 뭔가 이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하는 니즈를 좀 느껴서 잠금 화면에서 아이돌하고 좀 뭔가 소통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화면으로 뭔가 꾸미고 이럴 수 있는 뭔가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앱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마이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런칭을 한 지 한 달 정도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만들었었어요. 잠깐 런칭하고 나서 그럼 네. 어떻게 이게 유저들을 모았어요? 그냥 올려놓고만 기다렸어요? 아니죠.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팬덤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래서 뭐 DC 인사이드나 이런 팬덤 사이트에 가서 같은 덕후인 척 열심히 글을 올렸어요. 매일만 올리니까 나중엔 알더라고요. 얘네 만든 앤가 보다. 근데 되게 뭐 좋으니까 써보자 하고 막 서로 하다 보니까 금방 이게 퍼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결국에는 커뮤니티에 그냥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한 전략이 좀 주요했고 그때 느꼈던 건 숨고 들어와서도 느꼈던 건데 결국 PMF가 맞으니까
되게 바로 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충족이 되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긴 했었습니다. 그걸 6개월 동안 하셨다고요? 그거는 한 1년 정도 했고 저는 사실은 1년. 그게 되고 있는 와중에 원래 그 입사가 결정되어 있었던 라는 곳에 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가 결정된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유예를 받았었거든요. 입사 전에 입사 전에 입사도 유예해줘요? 제가 좀 뭔가 봐달라, 네. 뭔가 일이 있다 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창업이 잘 되면 안 들어갈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운로드도 잘 되고 뭔가 유저 풀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괜찮네라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그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건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수익화가 좀 되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이후로도 친구들은 계속 좀 빌딩 운영을 했어요. 좀 더 했었고 시리즈 A까지 받았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는 데 있어서의 네. 좀 어려움을 겪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매각을 하는 식으로 가게 되긴 했었습니다. 수익 모델이 어떻게 해서 돈 벌 거냐. 근데 저도 옛날에 막 처음 사업 여러 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그냥 사람들이 쓸까에 대해서 그죠, 막 그죠, 집중하다 그죠. 보니까 이용자가 엄청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이 안 벌리니까 그냥 접었던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로빈이 저를 맨 처음에 찾아왔을 때 저 하나만 봤어요. 돈 벌려요? 그렇죠. 갑자기 맞아요. 막 매출이 찍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뭔데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쓸까라는 것이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마이도를 맨 처음에 기획을 했었을 때는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은 아예 그 간과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네. 하면서는 만들어졌고 만들려고 하면서도 했었고 만들려고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주 유저층이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뭔가 돈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좀 어려웠고 지금은 이제 이들이 이런 되게 아이돌과 관련된 여러 앱과 관련된 사업을 여러 업체들과 협업하는 게 좀 익숙해졌지만 그 당시엔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를 결국에는 뚫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다르게 했더라면 결과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나요? 시기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마이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그 시기가 너무 선도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자본적인 투입도 좀 되면서 계속 밀어붙일 좀 그게 있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마이돌은 시기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배달 대행 사업은 사실은 그냥 미숙해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게 되면은 최대한 빠르게 자본적인 투입을 하고 광고를 좀 돌리고 하면서 그리고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뭐 강남구 같은 데서 시작했을 텐데 그때는 잘 모르던 학생이다 보니까 어쨌든 운영 좀 한 1년 동안 했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가게 사장님들이 어쨌든 온보딩 네네. 열심히 뛰어다녔죠. 직접 네, 직접. 가게 들어가가지고 네네. 일단 사장님한테 이제 그냥 덱 만들어서 열심히 진짜요? 보여주면서 네. 우리가 열심히 그 고객 몰아주겠다. 근데 막 장사 중에 막 복잡해가지고 막 귀찮아하지 않아요? 이게 좀 뜨는 시간에 많이 다니긴 했었어요. 그래요? 사장님들이 결국에는 수요가 네. 없을 시간 타임대에 가니까 그래도 대화를 좀 해주시긴 했었고 어. 대화는 많이들 해주시긴 했어요. 다들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니까 네. 오히려 조건을 설정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이분들도 소상공인이니까 저희가 뭐 수수료 떼거나 거에 이런 대해서 거 하는 게 좀 어렵긴 했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몇 군데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초반 몇 군데는 좀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먼저 했었고요. 이제 그 영업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고객 수요를 가져오고 이거를 가지고 시익화를 하는 게 어려웠어요. 뭐 생각해보면 사실 손해볼 건 없잖아요. 왜냐면 그죠. 주문이 들어오면 내보내고 아니면 말고 그냥. 네네. 좋아요. 여기까지 한번 첫 번째 스토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한번 뭐 받아볼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이 시기가 빠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결국에는 나랑 비슷한 플레이어가 있는가? 그리고 그 플레이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해외에 사례가 있는가?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돌은 이제 저희가 수익화를 위해서 뚫어야 될 대상이 B2B 관점이 되게 컸었는데 이때 선도기업이 없는 거는 되게 큰 허들로 작용했던 것 같고 B2C는 사실은 선도기업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장점이 될 수 있기는 해서 숨고는 그게 되게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뜨고 있는 어떤 영역인가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종종 얘기하잖아요. 경쟁자가 아예 없는 영역이면 그냥 돈이 안 되는 비즈니스 영역일 수 수도 있죠. 있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어떻게 좀 접근하셨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저희와 함께하면 그래도 수익이 얼마나 더 생길 수 있다 관점으로 최대한 접근하려고 했었어요. 수수료 빼고 나면 본인이 더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이 뭐 얼마 정도 더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당장의 수요를 더 가져오는 거는 마찬가지기는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건 레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름이 없는 단계에서는 이런 결과물을 내고 있다를 하니까 훨씬 성공률이 높아졌었어요. 넥스트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래서 하셨잖아요. 2년 있다가 이제 숨으로 오셨는데 회사 생활 2년 동안 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었나요? 내가 뭐 언젠간 다시 나와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왜냐면 또 일단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 이 또 관성이 생겨가지고 또 회사 계속 다니게 되는 경향도 있을 법도 한데 좀 어떠셨어요? 네, 어쨌든 뭐랄까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어쨌든 좀 다니면서 느낀 건 창업을 하다가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친구들이랑 되게 소규모로 하던 상황이다 보니 그날 얘기한 게 그날 구현되고 다 같이 밤새서 바로 구현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일을 하다가 고객한테 SMS 한 번 보내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어요. 결제를 뭐 7개, 8개씩 받아야 되는데 다들 바쁘니까 결제 받으러 막 쫓아가서 뭐 하고, 이 과정이 너무 소모적으로 느껴지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 게 맞나? 디지털 기획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앱을 하는 거니까 비슷한 만족도가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속도감과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성취감 관점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서 결국에는 다시 나오게. 대기업이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을 좀 진짜 안 해도 그쵸. 사실 뭐 숨고도 한창 열심히 초반에 크고 있을 때 뿌리 소문 없이 사라졌었거든요. 그때 서비스명 기억하세요? SK에서 만들었던 거? 전혀 저희가 숨은 고수잖아요. 히든이었어요. 히든 곳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히든이었어요, 히든. 그래서 와, 히든. 서비스명까지 저렇게 한다고? 막 이랬었는데 기억이 나는 것 같다. 네. 근데 되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거는 말하신 것처럼 속도감 자체가 스타트업에서 훨씬 집중해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아까 그거랑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경쟁자가 없으면 이게 사실은 돈이 되는 사업의 영역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오히려 뭔가 이 영역에 있어서의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돈이 있는 어떤 사업 영역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이미 대기업들이 할 수도 있는 영역이 아니야라는 걱정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저도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나서 대기업이 쫓아오는데 뭐 한 세월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늘 있거든요. 숨고를 미리 알고 퇴사를 하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일단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네, 일단 퇴사하고 뭐 사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공부를 할까 뭐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저도 그냥 다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창업을 하기 전에 이번엔 좀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에 막 알아보는 와중에 이제 그때 숨고를 알게 됐죠. 그때 숨고는 대표인 로비는 요기요를 창업했던 분이었고, 그때 CPO, CTO인 이제 지호와 환님은 또 되게 여러 번 시리얼 창업을 하셨던 분들이라 여기서 한 2년 정도만 배우고 내 거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기는 했었죠. 지금은 이렇게 되긴 했는데 네, 그런 마음이긴 했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때 오셨었을 때 초반에 막 되게 단순 업무를 했던 것을 기억나요. 뭐가 제일 빡셌냐면 그 요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내가 요청하는 데 있어서 이 요청 폼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먼저 수집이 돼야지 그것이 이제 다시 그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뭐 견적에 붙게끔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 요청서를 만드는 것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몇백 개 만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몇백 개였어요. 네.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막 입사를 한 상황에서 내가 좀 일을 배우겠다라고 하는데 약간 현타 오지 않았어요? 좀? 근데 재밌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요청폼을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레슨을 제외한 뭐 홈리빙, 뭐 이벤트, 뭐 웨딩 카테고리, 그리고 뭐 외주 카테고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객과 고수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요청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객은 요청폼이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퍼널 이탈을 안 하니까. 맞아. 홍보를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근데 고수는 정보가 자세할수록 견적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고수의 정보도 파악해야 되고 내가 고객으로서 어떤 정도 수준이면 될까를 고민하는 그 과정이 단조롭진 않아요. 왜냐면 모든 카테고리들을 다 이해해야 되니까 좀 재미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그러면 짜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알아갔어요? 그냥 대충 짜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물론 이제 로빈의 가이드를 많이 했었죠. 로빈도 요청폼을 만들면서 어느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질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뭐 고수들은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이 필요했던 거는 비슷한 고수가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과외 고수가 번역이나 통역도 할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카테고리는 상관없는데 뭐 되게 이사 같은 경우에는 또 고객 입장에서는 또 두 개로 나뉘거든요. 나는 뭐 가정집에서 이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원룸에서 이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건 또 고수의 수요는 다른데 고객의 수요는 또 사실은 이사는 다 같은 이사 아닌가? 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좀 주셔가지고 좀 쉽게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다 잘 되고 난 뒤에 회고하는 거기는 한데 버티컬들이 뛰어들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숨고는 호라이즌틀 플랫폼이다 보니까 되게 롱테일 카테고리들을 사실은 별 부담 없이 제가 그냥 뚝딱 만들 수 있는 정도로 만들고 나니까 이 수요를 기다리던 고수와 고수를 만나고 싶던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플랫폼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터졌던 맞아요. 네,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시장이 작아서 아무도 안 보고 있던 영역인데 그쵸,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시장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선은 우리가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뭔가 그들이 이제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만들어 주니까 그냥 갑자기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빌드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사실 그 카테고리들은 거의 매출에 좀 되게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슨 쪽은 네. 많이 줄어들었고 네. 근데 청소 쪽은 시장이 또 저희의 성장과 함께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왜냐면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이사할 때 입주 청소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요새는 거의 무조건 하시고 에어컨 청소라는 것도 어느새 매년 하는 문화가 좀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는 계속 받아서 계속 잘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또 네. 주력 카테고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도배 시공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만 된다면 가격이 중요한 숨고는 가격 비교가 되게 레몬 시장에서 가격 비교를 해주는 게 가장 핵심인 모델이다 보니까 이쪽이 되게 잘 컸고 그것도 기억해요. 우리가 카테고리를 확장할 때 새로 거기에 서비스 제공자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고수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그 고수들을 끌어왔죠? 처음에? 기억하세요? 처음에요? 일단 고객을 데리고 와요. 저희는 리스팅 모델이 아니라 견적 모델이다 보니까 일단 요청을 받는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고수가 있는 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를 모아. 저렴하게 수요를 막 모아서 고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막 던졌어요. 카페에 가서 막 우리 고객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와서 활동하면 뭐 견적 한번 보내는데 1,000원이면 된다. 와서 활동해라. 이 방식이 초반에 가장 많이 먹혔던 것 같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잘 먹히는 건 퍼포먼스 마케팅은 하죠. 그래서 고수들이 또 생각보다 고객이 검색할 만한 부분도 많이 검색하세요. 거기에서 숨고의 고객이 있네 하는 거를 보고 들어오는 고수님들 케이스도 꽤 많아서 그들도 뭐 마켓 리서치하거나 어디에서 내가 새로운 그렇죠, 고객을 그렇죠. 찾을 수 있을까에 네네네네. 대해서 요청 수요자들과 비슷한 키워드를 좀 검색을 많이 한다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네네. 좋아요. 여기까지 질문. 일단 고객을 데려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고객을 어떻게 데리고 오셨는지. 저희가 지금도 되게 중요한 마케팅 채널이 퍼포먼스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나 뭐 구글 광고 거기를 통해서 고객 수요를 가져오는 거를 먼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런 플랫폼, 특히 투사이드 플랫폼은 원래는 막 닭이냐 달걀이냐를 엄청 고민해야 될 정도로 고객이 먼저야 고수가 먼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숨고는 좀 특이 케이스긴 했던 것 같아요. 고수가 안 보이다 보니까 고객을 되게 쉽게 데려올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요청하면 고수가 견적을 보내겠거니 하고 고객을 막 끌어올 수 있었고 그 비용은 네이버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걸 통해서 되게 저렴하게 많이 갖고 오긴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의 주력 채널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약간의 눈속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요청이 일단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해라고 접수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제공해줄 수 있는 제공자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엄청 바빠졌잖아요. 그 당시에 또 되게 시도를 열심히 해봤던 것 중에 고수 영업 같은 것도 좀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했었어요. 지도 같은데 본인들의 업장을 올려놓고 전화번호 해놓은 분들이 많아서 이걸 싹 크롤링을 해서 전화를 드리고 가입을 유도하고 활동하게도 했었고 이게 초창기에는 그래도 좀 먹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잘 안 먹히긴 하는데 고수님들이 전화를 드린 다음에 고수님들한테 아예 가입을 대신 막 해드리고 막 카드 번호 받아서 결제도 대신 해드렸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요청을 이분들이 받게 되니까 견적을 보내볼까? 이런 그 전환을 직접 이제 콜을 통해서 하는 전략도 많이 그때는 왜냐면 던져놓고 가입하라고 하면 그들도 막 생업을 바쁘니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막 바쁘고 내가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숨고가 뭔지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그쵸, 있는지에 그쵸.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하고 어렵긴 해요. 우리가 대신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여기 이어서
드릴게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키워드도 막 몇만 개가 됐어요. 우리가 타겟팅했던 거는 클릭당 막 50원, 70원짜리들이 있는데 되게 니시한 키워드들. 그런 검색 키워드는 되게 저렴해요. 워낙 클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서 그 한 달 한 달마다 뭐 클릭이 막 5번밖에 안 나오긴 하더라도 그게 막 무너진 전환이 많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잘 하실 수가 있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팀에 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셨을 때 우리가 대여섯 명 정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 팀이 이제 막 한 10명, 막 20명, 뭐 30명 이렇게 늘어났는데,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의견들은 나와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에 대해서 토론 엄청나게 하고 막 티키타카를 했는데, 그거를 잘하는 방법이 있고 잘 못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PMPO를 하고 CPO하고 대표까지 이어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호나 그전 대표인 로빈한테 들었던 말이고 너무 잘 새겨서 지금도 제가 활용하는 말인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최대한 의견에 대해서 서로 막 나누는데 이게 뭐랄까 숫자나 뭐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 본인의 최대한 어필을 하고 결국에는 의사결정은 대표가 한다. 그게 되게 많이 쓰는 말이죠. disagree and commit. 그러니까 이거 문화를 좀 받아들이고 일을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의견 피력을 하지만 이게 저로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최종 의사결정을 이제 맡기는 거고 결정이 됐으면 그거를 따르는 문화를 최대한 가려고 했었고 또 반대로 제가 갖고 가는 근거나 명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게 수용이 되는 문화였었어요.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숨고에 계속 있었거든요. 직관을 통해서 아이템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저런 게 좋지 않을까? 이걸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팀원이었으니까 열심히 막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시장 조사를 해보고 했을 때 이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각이 안 나온다. 이런 정도밖에 뭐가 매출이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오케이 하면서 바로 그냥 드랍. 본인의 이 어떤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그런 문화를 설정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저도 이전에 막 안 됐던 사업들을 많이 말아먹으면서 생각했던 게 같이 일하는 코파운더든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랑 엄청 싸워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해도 엄청나게 싸우는데 돌이켜보잖아요. 망한 사업 제가 막 3-4개 되니까 그때 되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구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더라도 뭐 별 볼 일 없는 결정이 나왔을 거고 그가 하자고 하는 방식대로 하더라도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토론을 했을까라는 회고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숨고 왔었어도 그것만 확실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린 사람이 책임을 진다. 거꾸로 그래서 레오한테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이든 다른 공창이든 아니면 대표든 이 부담이 똑같이 그냥 있으면 그걸 함부로 막 이게 무조건 될 것 같아요 라고 밀어붙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느낀 게 로빈이 엄청 고민해요.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대표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밀어붙였는데 그게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거꾸로 같이 일하고 있는 뭐 저나 이제 CTO에게나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 계속 신뢰도가 깎여요. 우리 대표가 무슨 결정만 내리면 이게 다 잘 안 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함부로 이게 무조건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밀어붙이자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저도 망한 사업이 많으니까 이전에 내가 이거 너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틀린 적이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그거를 막 무조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밀어붙일 수는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1년에 뭐 한 1년에 2-3번 꼽히는 것 같긴 해요. 누가 오너십을 가지고 누가 의상의 결정을 내릴 것인데 언제까지 무슨 결과가 나와야지 성공이다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한 다음에 계속 팔로우업을 했었고 대표에게도 그게 은근 부담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가 막상 됐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팀원으로 들어왔다가 라고 해서 저랑 같이 이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했다가 CPO 제자리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대표가 됐는데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진화 과정? 이게 어땠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거는 결국에는 직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위기에 따른 고민이 결국에는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받아들인 미션을 어떻게 잘 소화해서 성과를 낼까 관점으로 일을 했었다면 이제 팀 리드 역할, 우리 CPO 역할을 가면서는 좀 더 그러면 우리 프로덕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지? 고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고수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좀 플랜들을 그려 나가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는 아예 숨고 전체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또 바라보는 지표가 달라졌다? 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한 영역이었다면 그 프로덕에서 이제는 전사적인 지표의 관점에서 이 큰 성장을 이뤄내려면 각 팀의 조합을 어떻게 해서 어떤 로드맵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식의 고민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뭐가 제일 어려워요? PO가 제일 낮죠. 이게 아무래도 단계가 높아졌어요. 그래도 PO까지는 제가 프로덕을 워낙 계속 오래 봐왔고 하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전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뭐 비즈니스 영역도 챙겨야 되고 뭔가 마케팅도 챙겨야 되고 하는 그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훨씬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다행히 저는 운이 좋은 건 요번에 그 좋은 C레벨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되게 어떤 파트너들이 옆에 있냐가 되게 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게 요번에 새로 들어오신 되게 디스커스 파트너가 있다 보니 고민의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는 사실 CPO 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긴. 좋습니다. 약간 반대파가 있으면 어떻게 좀 통합을 시켜요? 데이터와 근거로 얘기하면 이거 직관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면 다들 오히려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장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같이 찾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꽤 많은 이 침투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영역도 있잖아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팔 수 있는데 네.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과 모르는 영역이 있는데 네네. 이 모르는 영역에 대한 뭔가 가설을 세워야 되는 네네. 시점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 가설이 맞아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냥 뭐 토론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늘 얘기를 하는 건 스타트업은 100% 데이터로 얘기하면 끝이다. 우리는 70% 80% 정확도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그 데이터로 엄청 디테일하게 고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다 맞아요. 보니 그냥 어느 정도 타임라인을 딱 걸어놓고 다 의사결정을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의견의 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너가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하게 해주고 또 그것도 늘 얘기하죠. 의사결정을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총알을 쓴다라고 하죠. 몇 개, 6개 중에 하나 총알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그런 적 많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는 엄청 반대이지만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됐는데 의외로 맞았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당시에는 내 생각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좀 간과할 수는 없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이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혹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시점이 있나요? 숨고는 프로덕트 중심 회사였다 보니까 그리고 지호가 초반부터 세팅을 잘 해놔서 데이터를 그래도 최대한 잘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든 최대한 A/B 테스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A/B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하고 보려고 했고 A/B 테스트를 할 수 없는 결제의 영역, 비즈니스 모델의 영역은 한 3달 정도 텀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표가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 기대치만큼 움직이는가를 계속 주 단위로 체크하면서 이게 이제 되겠다 안 되겠다를 계속 판단하고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다시 갈아엎은 게 한 3달 정도 봤던 것 같고 애매한 애들은 막 한 6개월까지도 봤었어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견적을 보낸다라는 조건 자체는 유지를 한 채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해서 멤버십 형태로 해볼까 구독을 했다가 그 뭐였죠? 소개팅 앱 같은 것처럼 그 견적 보낼 때 한 번 그리고 말을 걸 때 또 한 번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크레딧 소진을 크레딧으로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몇 달씩 했을 때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러나 저러나 비슷하네 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괜히 리소스만 많이 쓰고 있네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으로 그냥 다시 돌려놓고 다른 거에 집중하자 태를 유지한 채 5년 넘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도 계속 몇 달 동안 지켜보면서 우리가 바라던 목표 지표와 가드레일 지표가 좀 잘 유지되는가 기대치만큼 가는가를 늘 보고 의사결정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내가 어떤 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요 회사가 어느 단계이냐에 따라 달라요.
자, 회사가 어느 정도 런웨이가 막 2, 3년이 확보돼 있으면 3개월, 6개월 동안은 볼 수 있는데 그쵸, 그쵸. 아예 초반에 막 우리 승구도 런웨이 막 1년씩 가고 이랬으니까 오랫동안 지켜보기가 어려웠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적절하게 이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런웨이에 비례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근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런웨이가 1년인데 내가 6개월 동안 이걸 보겠다라고 하는 건 내 런웨이의 절반을 여기다 몰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한번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막 실험을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시기가 이제 막 투자 받았고 돈이 들어왔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미뤘던 막 실험 이것저것 다 해보자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고 이제 거의 우리가 펀드레이징이 되는 시기에 가까워서는 그 하루하루 매출을 추적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들이 있었죠. 맞아요. 개별 버티컬처럼 저희가 프로세스를 짜야 되는 게 아니라 호라이즌의 플랫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객과 고수의 그 최적점으로 주고받아야 될 질문이 뭘까 요거를 제가 이제 시장 조사하고 생각보다 승고 들어가면 온갖 서비스 다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미 잘 되고 있는 데다가 그 에너지 투입하면 훨씬 더 매출이라든가 지표는 더 나을 것 같다면 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네네 그렇죠. 저도 옛날에 데이터 합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승고 전체 매출에 기여를 하는 그 상위 10%에서 15%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차지하더라고요. 서비스 제공자들이 본인의 서비스를 등록을 하고 내가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크레딧을 소진을 할 때 그때 돈을 버는데 그분들이 더 많이 와야지 사실 플랫폼이 성장이 일어나요. 그들이 고객을 계속 만나야지 우리도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가지고 이거 당신이 승고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라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승고 초반에 매출이 막 한 월 1,000만 원씩 나왔을 때 개별 보수가 막 한 달에 막 200~300만 원 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의 3분의 1을 한 사람이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역시 이제 이 서비스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코어 유저 있구나. 그래서 그 코어 유저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되게 잘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하고 그것이 이제 사업 전체를 좀 견인하는구나라는 거를 기억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 어땠는지. 여전히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떤 서비스를 새로 열더라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승고를 다른 막 좋은 회사에서 오퍼가 와가지고 저랑 상담했던 것도 기억해요. 이직 오퍼가 왔는데 내가 가야 되나? 내가 승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의 생활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양쪽 리스크, 리워드가 어떻게 되는지 기타 둘 다 얘기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셨어요? 그때가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신 지? 네, 일한 지 그쯤 됐었을 때고 결혼은 한 상태였고요. 스타트업의 수입이 아무래도 너무 적다 보니 좀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같이 일했던 이제 친구가 인터넷 전문 기업, 그 금융 회사 한창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을 때여서 스타트업 갖고 되게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이 주어지고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이 왔었죠. 지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구가 그냥 막 엄청 열심히 붙잡으려고 하진 않았었어요. 너의 선택이다. 내가 너의 그 어떤 그 경제적인 걸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셀링을 많이 해주긴 했었어요. 어쨌든 이 승고가 커가고 있는 모습을 너도 느끼고 있고 여기에서 더 뭐랄까 단기적인 수익은 부족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계속 주어질 수 있는 뭐 스톡 옵션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고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냐 한 얘기로 그래도 설득은 좀 해주셔서 선택을 좀 하게 되기는 했었죠. 잘하신 것 같네요. 너무 좋아요. 기본적인 전제는 승고는 호라이즌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카테고리별 최적화를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프로덕트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 인원수는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계산을 해보면 차라리 플랫폼 전체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접근이 아직도 할 게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자주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투자하는 쪽이고 잘 안 된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잘 되진 않더라고요. 안 되는 건 이유가 있다가 여기서도 먹히기는 좀 했었어요. 잘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잘 되기는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간혹 잘 된 게 니시한 것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이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오히려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페인이 높고 수요가 존재를 하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초반에는 좀 많이 먹혔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보수 퀄리티를 컨트롤을 할 수 없었어요. 버티컬이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사업체야 그러면 이사업체를 막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저희는 호라이즌틀이다 보니까 저희 활동하는 고수만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다 보니 이분들을 컨트롤할
필요할 수는 없다. 우리는 최대한 좋은 고수와 좋지 않은 고수를 좀 더 시각적으로 티가 나게 해주자. 저희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할 수 있는 최대였었어요. 그래서 리뷰 같은 것들을 강조해 준다든지 그중에 추가한 뭐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고객이 최대한 잘 피해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기는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고수와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고객이 뒤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는지 서비스적으로 막으려고 시도하셨는지. 네, 숨고의 비즈니스 모델이 견적 베이스인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견적을 보낼 때 돈을 받고 만나서 뭘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모델을 프라인에서 고객 고수님이 무조건 만나잖아요. 만나서 거래 체결한 걸 순고한테 알려주기 싫은 유혹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그런 견적 모델로 만든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내가 버는 돈은 100% 내 돈이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충분히 따로 떼어주는 때는 건 없어요. 다만 고객을 만날 때마다 그 건당으로만 소액을 지불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만났다고 해서 100% 내 고객이 되는 건 결국에는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 결국 잘하는 고수와 못하는 고수는 분별이 이미 플랫폼 안에서 되고 있고 이 환경 안에서 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창업자, 좋은 레벨 혹은 좋은 대표가 이런 특징이 있다 라고 뭐 얘기할 수 있다면? 근데 저도 회사를 많이 겪어보질 않아서 제가 본 대표나 C레벨은 사실은 지호나 로비인밖에 없고 저도 제가 한번 했던 것밖에 없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그냥 겹치는 것 같아요. 이 C레벨들과 논의를 할 때 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사람 막무가내는 없고 무조건 논리와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한다. 이게 가장 큰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든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었고 그 문화를 지금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게 노력이 되게 많이 들여요. 왜냐면 가끔 가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바빠 죽겠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이 뭐가 이러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다 설명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다 같이 앉아가지고 논의를 하고 들어주고 결론이 똑같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행위 자체가 어쨌든 그 오너십이라든가 팀워크를 좀 워킹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한 물론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긴 해요. 데이터와 충분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논리의 영역일 때만 의사결정을 빠르게 이게 스스로도 너무 소모적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맞아요. 언제까지 의사결정 무조건 내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데드라인을 정한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설명하고 다 토론하는 것이 너무 시간 낭비 아닌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 오너십을 가지고 내가 반대하는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방향대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지 그래도 그게 잘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프로덕트 할 때도 기획서 안 썼죠. 거의 기획서 안 쓰지 않았어요? 우리 막 장표에다가 이거는 막 버튼 여기 두고 그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짜야 된다라고 막 되게 예쁜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개발이 들어간 경우보다는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디자인 세션이라고 그냥 화이트보드에 그려가지고 진행된 적 되게 많죠. 네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왜 무엇을 만들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굳이 이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기획서의 문서 형태로 옮길 필요 없었고 지금도 그래요? 어때요? 지금은 약간 달라지긴 했어요. 기획서 써요? 기획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때도 저희가 있었던 문화는 쿠팡에서 이제 가져오셨던 것 중에 그 텍스페이저 라는 게 있었었고 적어도 PO는 내가 어떤 방향을 그리고 있고 뭘 하려고 하는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하는 건 그때도 있었고 그건 지금도 있고요. 여러 팀들이 저희는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엮여 있고 막 맞아요. 서로 충돌이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막 겹쳐서 막 문제 생기고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 정돈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해서 생기긴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비용. 네.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작은 팀일 때 가능한 것들이 있고 큰 팀일 때 불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막 뭐 스타트업에서 5명끼리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엄청나게 큰 회사처럼 막 기획서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혹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엔터테인먼트용으로. 배치에서 좀 투자를 하는 분들을 볼 때 요새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시장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요새 예전에는 초반에 뭔가 내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용자들이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이 쓰고 막 거기 돈을 못 벌더라도 지표상에서 있어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더라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유니콘인데 초반에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시장 환경 자체가 사실 돈도 많이 도는 시기이기도 했었고 고속 성장하는 약간 그 환경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막 돈을 못 버는 스타트업과 돈을 버는 스타트업이 막 다 갈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스타트업들은 고속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는 계속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고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BM 자체가 뭔가 외부의 매크로한 충격이 왔었을 때는 그냥 바로 좀 꼬꾸라지는, 코로나 때는 더 잘 됐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우리의 어떤 지표 대비해서 투자 받을 때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롱런으로 봤었을 때는 BM이 탄탄하고 막 겉보기 화려하고 막 미친듯이 폭발적인 성장이 나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금 이제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졌었을 때도 그것이 빛을 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가 달라졌느냐, 예전보다 훨씬 더 뭔가 새로 시작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저도 최근에 저 코드 안 짰죠? 레오는. 네, 저는 쿼리, 에스쿼리? 쿼리? 맞아요. 네. 쿼리 짰잖아요. 혹시 요즘에는 쿼리 안 짜지고 안 짜죠. LLM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 많이 제가 들었어요. 막 오랜만에 프로그램 코드를 짜볼까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실행을 옮겼는데 한 6년 만에 짜봤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음에도 불구하고 GPT 아니면 커서에다가 물어보니까 3시간 만에 개발 스택이 만들어지고 뭐가 뚝뚝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적은 인력과 리소스로 빨리 프로토타입을 내고 시작할 수 있는 것 같고, 모니타이징을 하기에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어떤 스타트업들이 좀 잘 되는 거 같냐, 일단 첫 번째, 많은 인원이 필요 없어요. 개발자도 많이 필요 없어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가지고 직원이 50명이 안 되는데 10조 이상 막 기업가치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외부에서 내가 빌려 쓸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플랫폼들이 너무 잘 돼 있고 개발의 속도도 너무 높아지고 있고 모니타이징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우리는 돈을 못 벌지만 막 MAU가 높아요 라고 해가지고 투자받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엄청 소수예요. 없다고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더 있으면 좋을 법도 하나,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제 보내드리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